밑바닥에서 1962년 여름 대학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한낮에 전태일은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부산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때의 모습을 그의 수기는 이렇게 그리고 있다. 태양은 마른 대지 위에 그 무엇이라도 태워버릴 것 같이 이글거린다. 14살의 한 소년이 흙이진 배를 달래면서 옛날 그가 살던 영도다리 쪽으로 무거운 다리를 끌면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국제시장 어느 양화점 쇼윈도 그늘진 곳에서 잠시 갈증나는 더위를 피하고 있다. 소년은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반항함이 없이 생각한다. 아, 저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기에 전부가 다 행복한 얼굴들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고 항상 괴로운 마음과 몸, 그리고 떨어진 신발에 남이 입다 버린 계절에 맞지 않는 헌 때묵지 옷을 입어야 할까? 누구 하나 그 소년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전태일의 어린 시절이었고 짧은 평생의 기록이었다. 항상 굶주려 있는 흙이진 배, 항상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 가난으로 이루지 못한 학창의 서러운 꿈, 부유한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고 그 부당한 소외감, 끝없는 노동과 방황, 그 지루한 20여 년 동안은 그는 이렇게 철저하게 빼앗기고 철저하게 학대받고 철저하게 좌절되어 눈물마저도 메말라 버린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야 했다. 1948년 9월 28일 이제 막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다시금 강대국의 싸움에 희생물이 되어 좌우 대립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전태일은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전상수 씨는 피복 제조업 계통의 봉제 노동자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집에서 미싱 한두 대를 차려놓고 자작으로 피복 제조업을 하거나 사기를 하였다. 원래 소규모 피복 제조업이란 수요의 변동이나 외상 거래의 불안에 영향을 크게 받아 매우 투기성이 농후한 것이어서 그는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사이에 자질감이 쌓여 어느샌가 폭언과 술조증이 버릇이 되어버렸다. 제조업에서 실패를 보면 가산 진물을 다 팔아 빚을 갚고 나서 빈털터리인 가족들을 길바닥에 내버려 둔 채 휙 집을 떠나 몇 달이고 떠돌아다니면서 하기 싫은 임시 노동자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또 미싱 한 대를 차려 놓을 기회가 생기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오고 그러다가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가지 않으면 폭언과 술주정을 일삼으며 죄 없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욕설과 매질을 퍼붓는 이것이 그의 어두운 평생이었다. 어머니 이소선 씨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매우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농촌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일제 경찰의 손에 끌려가 동네 뒷산에서 학살되었다. 그 뒤 개간 어머니를 따라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온갖 서러움을 겪고 농사일에 혹사당하였다. 처녀 시절에는 이른바 대이신타이로 대구에 있는 방직 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하기도 하였다. 8.15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 전상수 씨와 결혼하고부터는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문정글식에서 광주리 행상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온갖 종류의 노동에 시달렸다. 의붓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틈에 끼어 구박을 당하면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인간차별이라면 아주 치를 떨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판자촌을 철거하거나 광주리 행상들을 거리에서 몰아낼 때는 그녀가 앞장서서 동료들을 규합하고 경찰과 싸운 일이 여러 번이었고 그러다가 한 번은 사흘 동안 경찰서 유치장을 갇힌 일도 있었다. 자존심이 강한 그녀였지만 생활고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옆집 사람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특히 그녀는 자식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매우 엄한 교육을 하였다. 전태일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분신 한거하였을 때 그의 친척들은 입을 모아 이소선이 결국 제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을 정도이다.
전태일이 태어난 곳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서 그 무렵 강대국들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던 치열한 좌우익 싸움은 그 뒤 우리 민중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생존의 거리를 요구하는 모든 밑바닥 인생들의 집단운동이 위험시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운동은 마치 공산주의 운동이나 마찬가지인 듯이 오인받아 철저한 제약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전태일,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민중의 아들, 억압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1954년 전태일이 6살 되던 해, 그때까지 부산에서 소규모 양복 제조업을 하던 그의 아버지는 어느 염색 공장에다 염색을 맡긴 원단이 불행하게도 오랜 장마를 만나 다 상해버리는 바람에 재기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기술은 있으니 서울로 가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으려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는 그의 여러 가족들을 이끌고 외정 때 잠깐 와본 일밖에 없었던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였다.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들과 팔다리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몰려드는 곳이 서울이다. 땅 잃은 농민들, 흙에 묻혀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고 괴로운 무지렁이의 삶을 이어받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서 멀쩡한 팔다리를 갖고도 입에 풀칠할 수가 없는 실업자들, 그 밖에도 살 길을 잃은 가지가지 사연의 사람들이 특권과 부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하여 그들의 지친 발길을 최후의 종착지인 서울로 돌린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발걸음은 이렇게 해마다 서울로 향하였고 서울의 판자촌, 뒷골목, 이른바 우범지대는 때려부셔도 더욱 늘어만 갔다. 전태일의 가족들도 서울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때 그에게는 태삼이라는 남동생 하나, 순옥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태일의 아버지는 서울까지 오기는 왔으나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해마다 몰려드는 그 많은 실업자들이 어떻게 다 서울에서 취직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양복 기술을 가졌다고나 하나 그는 결국 망망한 서울 바닥에서 2년 동안을 그때그때 생기는 일거리를 찾아 평화시장, 중부시장 등을 떠돌아다니며 실업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업자가 되어본 일이 있는 사람, 실업자인 아버지를 가져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알리라. 그 지루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 그 생활에 의례껏 따르는 폭음과 주정, 자학과 좌절, 부부싸움과 부자간의 불화, 그 숨막히는 절망, 굶주린들 무엇으로 배를 채울 것인가, 병이 든들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식이 자란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태일의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서울역 근처의 염천교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석 달 가까이 만리동 일대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여 연명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밤에 잠자는데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불쑥 나타나서 그때 돈으로 3,000원쯤 주면서 몇 달 뒤에 돌아와서 천막이라도 살 테니까 죽지 말고 있으라 는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소선은 그 돈을 장사 미천으로 채소 행상을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지객꾼들을 상대로 팥죽 장사, 비빔밥 장사, 찹쌀떡 장사 따위를 했다. 물건 강조리를 이고 중앙시장, 남대문 육교, 중부시장, 미아리아 등지로 순경들이나 시장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그녀는 하루하루 번 돈에서 쌀아기 쌀 반 대씩만 팔아먹고 남은 돈은 10원, 20원 모조리 저축하였는데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여 저축한 돈에다 남편이 때때로 번 돈을 합하니 천막집 한 채에 재봉틀 한 대를 살 만큼 되었다. 이리하여 태일의 아버지는 오랜만에 재봉틀 한 대를 사놓고 손수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때 8살이었던 태일은 남대문 초등국민학교에 2년으로 편입, 처음으로 짧은 학교 생활을 하였다.
일단 안정된 생계를 갖게 되자 테일의 아버지는 그 잘 마시던 술도 끊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는데 원래 양복 기술이 좋은 편이었던지라 주위 사람들의 호평을 얻어 삭바느질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못 되어 판잣집 한 채를 사고 남대문 시장 안에 있던 대도백화점 2층에다가 가게를 장만해서는 재봉틀도 몇 대 더 늘리고 미싱사까지 두면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세상은 이 부지런한 가장에게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는 브로커를 통하여 어떤 고등학교의 체육복 수천 벌을 단체 주문받았는데 허겁지겁 그의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는 등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금을 마련하여 일을 끝마치고 옷을 납품까지 하였다. 그리고 나서 곧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주문을 받아온 브로커는 학교에서 받은 옷값을 떼어먹고 행방을 감췄다.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그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견딜 수 없어 가게와 재봉틀 일체를 양도하고 살고 있던 판잣집마저 다 팔아 빚을 청산하고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았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사귄 친구 몇 명과 또 그와 거래가 많았던 원단 가게의 주인들이 그를 동정하여 이태원 외인주택 근처의 산마루턱에다 판잣집 새빵 한 칸을 얻어 주었으나 그는 낙담한 나머지 한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포금하면서 하루하루를 회송하기 시작했다. 테일의 어머니는 이 사태에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자가 되다시피 하였다. 가출, 노동, 방황. 그 해에 테일은 남대문 초등국민학교에서 남대문 초등학교로 편입하는 시험을 치렀는데 여러 응시자들 가운데 그 혼자만이 합격하여 전학을 하였다. 식구는 여동생인 순덕이가 하나 더 늘어 모두 6식구인데 누구 한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게다가 정신 이상자까지 발생하였으니 어린 테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 밥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방도는 없었다. 몇 끼씩을 굶어가며 학교에 다니게 된 그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신문팔이 소년을 보고는 자신도 신문을 팔기 시작했다. 수기에 의하면 그는 이때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으로 신문팔이를 시작하였다 한다. 이때 그의 나이 12살. 수업이 파하고 남는 시간에 신문을 팔아가지고서는 가족의 식비를 벌기가 어렵기도 하였거니와 또 너무 힘겹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개석하는 일이 잦아졌고 4학년 초에는 아주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식구들은 밀린 방세를 목내어 이태원 집에서 쫓겨나서 용두동 개천가의 천막촌으로 왔다. 처음 얼마간은 남의 천막들 사이에 비집고 앉아 한대짬을 잤는데 거디 어떻게 하여 구한 낡은 비닐장판과 나무 막대기들을 하나씩 붙여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이 무렵 아버지는 폭음이 더욱 심해졌고 어머니와 다투다가 집을 나가서 며칠씩 돌아오지 않기가 일쑤였다. 어머니는 건강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하루하루 배를 굽는 자식들을 먹여 살릴 일이 큰 걱정이었다. 테일이가 신문을 팔아 가져온 돈으로 고물장수한테 빈병을 사서 밤낮으로 닦아 청량리 시장에 나가 팔았는데 그것으로 보리쌀과 소금은 근근히 살 수 있었으나 반찬 살 돈이 없었다. 밤중에 개천으로 내려가서 개천물에 떠내려오는 무말랭이를 대야에 주워 담아 가지고 집에 와서 씻은 후 고춧가루를 버무려 청량리 시장에서 팔고 남은 것을 테일이 남매에게 주니 그렇게나 좋아하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변약한 몸으로 너무 시달린 어머니가 다시 병이 악화되고 게다가 가슴 아리까지 생겨 운신도 못하는 산송장이 되었다. 6식구의 생계를 어린 어깨에 전적으로 떠맡게 된 테일은 2살 아래인 태삼이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에 나가 산발이 장사를 시작하였다. 부엌에서 쓰는 산발이 솔, 조리, 방빗자루, 적세 등을 어떤 위탁 판매소로부터 위탁을 받아다가 팔아서 물건값을 돌려주고 남는 이문을 먹는 장사였다.
산발이는 만들기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두 형제가 밤늦게까지 용두동 논바닥에서 산발이를 만들곤 하였다. 테리의 수기는 이렇게 전한다. 솔사려 조리 방비 적세요. 쓰레받기나 산발이요.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말라깽이 두 형제는 긴긴 여름날을 이렇게 외치며 아침부터 시레이션 박스에 솔 조리등을 담고 시내 여러 골목과 시장들을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헤매었다. 그 길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일, 병중에서 완쾌를 보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과 낙심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의 부친을 위하는 길이었다. 물건을 팔아 원금을 입금하고 남는 이문만으로는 6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하루하루 입금시켜야 할 돈에서 식구들이 먹을 국수를 사는 일이 많아졌고 위탁 판매소에 전해야 할 미수금이 늘어갔다. 식구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할 수가 없었던 테일로서는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이 되어버린 미수금이 어린 가슴을 태우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나던 무렵 어느 날 5월말 계산일을 하루 앞두고 그는 위탁받아 팔던 물건들을 모두 차곡차곡 싸서 동대문 시장 안에 어느 선술의 보관소에다 맡겨놓고 그대로 서울을 떠나 남쪽 지방으로 향하였다. 첫 번째 가출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나의 어머니, 언제 한번 그렇게 잡수시고 싶어 하시던 고깃국도 못 끓여드리고 벌써 언제부터인가 보리밥에 쓴 된장찌개밖에 못 잡수시고 긴긴 여름날 하루속같이 뜨거운 천막 안에서 불쌍하기만 한 두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슴앓이 병마저 생겨 밀치고 올라오는 속을 쓸어내리기 위하여 그 한더위 속에서도 기앗장을 불에 달구어서 배 위에 올려놓고 산송장같이 하루 이틀을 이어나가는 나의 어머니. 전태일은 내일이면 물건값을 떼어먹힌 것을 알고 노발대발할 위탁소 주인 앞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낙달질 당할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그 꼴을 보지 말고 집을 나가버리자는 심정이었다. 집을 떠난 그는 첫날은 하루 종일 걸려 영등포에서 수원까지 걷고 그 다음 날 밤 수원역에서 열차 금포원에 눈을 속여 무임승차를 하여 큰집이 있는 대구로 갔다. 큰집에서는 서울서 온 조카를 놀러온 줄만 알고 며칠 묵게 했다가 차비를 주어 되돌려 보냈다. 막상 집을 떠나오긴 했으나 달리 갈 데도 없었던 그는 큰집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태일은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위탁소 주인을 다시 대한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불같이 노여워할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루 이틀 서울 거리를 방황하다가 구두닦이가 되었다. 수기에 의하면 그는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겠지 혼자 생각을 하고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신문팔이를 시작했으나 밤에 길거리에서 살 때 순경들이 와서 잡아갔다. 태일은 구두통만 있으면 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구두닦기를 시작했다. 낯선 거리는 아니었으나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서울. 같은 하늘 아래 가족을 두고도 만나보지 못한 채 밤이면 돌아갈 곳 없는 잠자리를 결정하며 낮이면 새끼의 밥과 순경의 제복과 구역 아이들의 행패지를 걱정하면서 남대문 시장 일대를 구두통을 메고 방황하기 1년. 그 1년 동안 돈을 벌기는커녕 저 한 몸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지쳤다. 그리하여 1962년 여름 그는 집 떠난 지 1년 만에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갔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애를 써도 겨우 혼자의 안정된 생활도 하지 못한 채 지친 나는 같이 구두통을 메고 남대문 시장 골목을 헤매던 친구 하나와 같이 부산까지 온 것이다.
부산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영도섬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부지런히 걸었다. 영도섬에라도 가면 누가 기다린단 말인가? 한 그릇의 신밥이라도 쓰레기통에 내버려져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가야만 한다. 아, 마침내 저 그리운 영도 다리가 보이는구나. 애타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보는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그가 부산에 내려간 이유였다. 1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차가운 세파에 시달려온 14살 소년이 외로움에 지친 넛을 달래보려고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부모 형제 대신에 그들과 함께 살던 기억이 서린 옛동네를 찾아온 것이다. 테일은 남이 따버린 새까만 학생복 겨울옷 옷도리를 입고 있었다. 그 옷은 쿵쿵 내려쪼이는 불볕의 열기를 빨아들여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의 육신을 금방이라도 익혀버릴 듯이 괴롭혔다. 땀이 나면 더욱 가려운 것이 피부병이 아닌가. 그는 너무나 가려워서 마치 지라별 환자의 발작대처럼 온몸을 비틀었다. 영도 다리를 지나 방파제로 향하였다. 저 조그마한 방파제 끝에는 무슨 조갑지라도 물새끼라도 생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품고 바닷가에선 그의 지친 몸 위로 짠 바닷바람이 스쳐갔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머리를 띵하게 만든다. 부산 바다, 바닷물이라기보다는 도의지의 개천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알맞은 쓰레기투성이의 썩은 구정물. 그러나 그 구정물이야말로 지금 허기진 배를 안고 넛 이런 듯 서있는 테일의 모든 희망이었다. 핏발선 눈동자 속에 얄팍한 파도에 흔들리면서 한 작은 물체가 떠내려 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사면을 베어버린 나무 속처럼 허연 주먹보다 약간 큰 캐베츠의 속곡갱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는 정신없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닷물은 너무 깊었으며 양배추 속곡갱이는 너무 먼 곳에 있었다. 물속으로 뛰어든 순간 죽음의 공포가 전신을 휩싸고 지나갔다. 사흘 동안을 굶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의 의식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어렴풋이 떠올리다가 곧 까마득하게 멀어져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어부에게 구출되어 바닷가 모래사장에 길게 뻗어놓은 테일의 주위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소년에 감겨있던 눈이 떠지고 저무는 저녁 해가 온 천지를 뉴영뉴영 물들일 무렵 구경꾼들의 호기심에 찬 눈동자에는 하나둘 동정의 빛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떠나버린 뒤 소년의 곁에 남은 것은 10원짜리 지폐 석 장과 5원짜리 동전 한 입, 끝이 누런색으로 상한 뾰족한 카베츠 속곡갱이와 그리고 누가 늘여놓았는지 알 수 없는 약간의 조개 껍데기와 아직도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검은 윗돌이, 무릎도 없는 바닥만 겨우 매달려 있는 검은 운동화 한 짝뿐이었다. 철조망을 넘다. 우리들은 대개 어렸을 적에 제각기 어떤 종류의 철조망을 넘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철조망을 넘나든다. 남의 과수원에서 풋사과를 따먹기 위하여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다가 팔다리에 온통 가시자국이 나본 사람, 돼지먹이의 맛을 잊지 못하고 미군 부대의 철조망에 개구멍을 내고 기어들다가 등에 총탄을 맞고 죽어간 어떤 아이의 슬픈 소문을 들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또는 떠밀려 거기까지 온 우리들을 가로막고 버티고 선 저 완강한 철조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풀죽어 되돌아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는다. 아니, 넘을 수밖에 없다. 철조망, 그것은 법이다. 질서이다. 규범이며 도덕이며 훈계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이다.
겹겹이 철조망을 둘러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쓰러진 얼굴 위에다 침을 뱉는다. 쓰러져 짓밟힌 인간의 이지러진 얼굴 위로 고통스런 죄의식을 올가미가 덮어 씌워진다. 철조망을 넘는 과정은 물의 안으로 전락하는 과정, 법과 질서의 테두리 밖으로 고독하게 추방되는 과정, 양심과 인륜을 박탈당한 비인간으로 밀려나는 과정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법률과 질서와 도덕과 훈계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철조망 앞에 결박당하여 의식이 마비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생명력,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 부산에 내려온 첫날에 부산 토박이 구두 닦기들에게 붙잡혀 몰매를 맞고 구두통까지 빼앗겨버린 후 끝내는 바닷가에서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던 전태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의 수기에는 철조망을 넘고 무임승차로 서울길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렇다. 가야 한다. 한시 바삐 서울로 다시 가자. 죽더라도 서울에 가서 죽는 편이 나을 게고 살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것이 부산보다 나에게 유리하다. 내일 새벽 차로 가자. 돈은 없지만 또 가는 거다. 내가 언제 돈을 가지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한 나는 부산 진역 뒤 삼부두 앞의 하수도 공사장 대강 속에서 밤이슬을 피할 겸 내일 아침 4시에 출발하는 열차 시간에 늦지 않게 홈으로 몰래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전 답사도 해둘 겸 겸사겸사해서 역 뒤로 가기로 한 것이다.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벌써 역전 근방은 자동차의 소음과 기관차의 웅장한 맥박 소리에 악몽 속을 헤매던 나는 발작적으로 눈을 뜨고 말았다. 확송기는 서울 방면 여행객의 개차를 시끄럽게 알리고 있다. 별들은 전부가 선장을 깬 것처럼 껌뻑거린다. 나는 마침내 철조망을 넘었다. 나는 끝에서 4번째 객차에 올랐다. 오르자마자 맞은편 승강구에서 나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되는 빡빡머리 녀석이 사방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열차에 오르다가 나를 보자 얼른 되돌아 내렸다. 아마 내가 꽤 심술궂은 인상을 했던 모양이다. 사실 너는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여건이 되는 것이다. 열차 안에 나 같은 녀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장이나 승무원은 심한 단속을 하는,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가 서울까지 가는 데는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승강구에서 좌석 있는 안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뒤쪽 맞은편 도어를 열고 승무원 2명이 기록첩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가슴은 참새처럼 두근거리면서 어서 빨리 승무원이 통과하기만 기다렸다. 내 바로 위에 앉은 할머니는 치마를 밑으로 내려서 나를 감추어 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없는 인간에 어머니에게만 맛볼 수 있었던 감정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두 눈엔 뜨거운 눈물이 야인 볼을 적셨다.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운 동생들을 생각할 때 슬픔은 내 작은 가슴을 온통 그리움으로 변하게 했다. 그 무엇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정을 마음껏 느끼고 있을 때 기차의 발차 신호가 순수한 감정을 빼앗아 가버리고 또다시 차가운 현실에 나를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곧 잠에 골아 떨어졌다. 먹다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서 객차의 바닥은 온통 냄새투성이다. 거기에 코를 대고 엎드려서 얼마를 잤을까?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고 직감적으로 종착역에 다 온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곳은 뜻밖에도 서울이 아니라 영천이 아닌가. 대구까지 가려고 해도
80리 길인 영천. 서울이라면 어떠한 수단을 부리더라도 10원짜리 수제비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영천역이 웬 말인가. 허기와 실망에 빠져 이젠 개차라는 여권이 겁나지도 않았다. 그 여권이 나를 붙잡아가면 따라가서 매를 맞더라도 무엇이든 먹을 것을 구한다는 생각 아래 표도 없는 나는 떳떳하게 개찰구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순간적인 조그마한 희망은 이내 실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개찰구를 지나치자 숲혀오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빨리 나가라고 뒷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나는 그때 전형적인 거지였으니까 아예 나라는 인간은 잡혀갈 가치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잡아갈 가치조차 없는 인간. 그는 한낮의 찌는 더위 속에서 한산한 시골 정거장 대합실의 긴 의자 위에 넋 잃은 듯 누워 몇 시간 후에 떠날 대구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까 타고 온 객차 안에서 주었던 수건을 베개 삼아 베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배고픈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졸음만 쏟아졌다. 얼마를 잤는지 그는 어린아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4~5m 떨어진 맞은편 의자에서 웬 새색시 하나가 볕에 까맣게 그을린 야인 얼굴을 찡그리며 사내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를 달래다 못한 새댁은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 위에는 아까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깎아둔 듯한 큼직한 사과 하나가 누렇게 변색된 채로 놓여 있었다. 벌떡 일어난 그는 단숨에 그 사과를 집어들고는 심한 허기를 느끼며 벤치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미친 듯이 사과 하나를 다 씹어 먹고 다소 활기가 돌아온 것을 느끼며 일어선 그는 그만 가슴이 딱 멈추는 것 같았다. 바로 그가 굴러떨어졌던 바닥에 100원짜리 지폐 다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 일어설 무렵 나는 그만 가슴이 딱 멈추는 것 같았다. 바로 내가 엎어졌던 바닥에 돌돌 말린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장도 아닌 꽤 많은 부표의 100원권이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을 손에 잡는 순간 역 앞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정말이지 그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꼬박 이틀 동안을 조금 전에 주워 먹은 사과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던 그 파리를 날리고 있는 역전 식당에 뛰어들어가 2접시의 떡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또 고물도 남기지 않은 채 다 먹고 난 그는 식당을 나와 훅훅 지혈을 뿜어내는 철길 위를 걸으면서 비로소 돈 임자 생각이 났다. 5시가 되려면 아직도 2~5시간은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에 어디 물 있는 데 가서 세수나 하고 발도 씻고 대구까지는 차비가 충분히 되니까 차표를 사가지고 오래간만에 마음을 놓고 검표원들을 쳐다볼 수도 있었다. 내 수중에 아직도 500원하고 10원짜리가 석 장이나 있다. 이때까지 까맣게 생각 안 했던 돈 임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나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이 돈은 분명히 아까 그 새댁의 돈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 순진하고 마음씨 곱게 생긴 새색시가 이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면 얼마나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다. 이 돈이 없어서 차를 못타면 어떡하나를 생각할 때 돈을 도로 돌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정말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돈을 돌려주고 나면 또 당장부터 차를 숨어 타야 되고 언제까지 또 기약도 없이 굶주려야 되는 것이다. 청옥 시절 영천역에서 주운 돈으로 기차를 탄 태일은 그날 밤 대구역에 내렸다. 큰 집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그는 남은 돈으로 반바지와 난방 셔츠 그리고 검정 운동화를 사 신고는 먼 곳에 있는 외갓집으로 갔다. 방 깊어 뜻하지 않게 불쑥 나타난 지친 모습의 외손자를 끌어안은 외할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야지.
집에서 한창 학교에 다닐 리가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험한 고생을 하다니. 내일 당장 가자. 너그 애미 애비는 지금 대구에 산단다. 예? 대구에 있어요? 엄마가? 큰 집에는 태일이가 오면 붙잡아 두라는 연락이 서울 아버지로부터 와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외갓집으로 왔던 그였다. 그러나 외할머니로부터 막상 집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반가움으로 설렌다. 이때처럼 반가울 때가 또 어디 있었을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밤을 새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얼굴과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교차되면서 머리 한구석에 숨어있던 아버지의 무서운 고중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나의 가슴은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파동친다. 그렇지만 가야 한다. 1년 이상을 못 본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무서워도 지금은 무척이나 그리웠다. 태일이 두려워하던 아버지는 1년 만에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방에 들어선 태일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가 산발이 장사를 하면서 동대문 일대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던 1년 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자란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몹시 울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집의 도움으로 집에서 재봉틀 한 대를 놓고 삭제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을 딱 끊고 착실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집 나간 아들 걱정으로 얼굴이 무척 야위어 있었던 어머니도 아들이 돌아온 지 한 달이 못 되어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수기에 의하면 태일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힘이 닿는 것 집안일을 돌보리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한다. 하루하루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재봉틀을 돌리는데도 제법 익숙해졌다. 1962년의 가을과 겨울은 이렇게 지나갔다. 해가 바뀌어 1963년 태일의 나이 15이 되었다. 그는 온종일을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거들고 있었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가고 앞산에 흰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 꿈같은 일이 생겼다. 어느 날 큰 집에 다녀온 어머니가 태일의 학교 입학 이야기를 꺼냈다. 태일은 이때 뛸 듯이 기뻤다고 수기에 쓰고 있다. 1963년 5월 신학기가 2개월가량 지났을 때 태일은 당시 대구 명덕국민학교 안에 가교사를 두고 있었던 청옥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고등국민학교란 가정사정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청옥고등국민학교.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초라한 건물에서 배워봤자 크게 성공할 가망도 없는 답답한 인생 지각생들이 다니는 한 평범한 학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탄 전태일의 원통한 넋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저 모란공원 묘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그의 무덤. 300만 근로자 대표 전태일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서서 누군가가 가만히 소리내어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잡초가 우거진 무덤 위로 전태일의 은은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옥에서 보낸 1년도 채 못 되는 학창시절. 그것을 뒷날 전태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였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청옥고등국민학교는 야간학교로 남녀공학이었다. 선생님들은 주로 사범대학의 3, 4학년생들이었으며 학생은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모두 3학급밖에 안 되었다. 태일의 학력은 그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였다. 게다가 그가 청옥에 입학했을 때는 진도가 이미 2개월가량 나가 있었으므로 진도를 따라가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태일은 다른 학생들이 놀 때에도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워야 했으며 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외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재봉일을 도와야 했다. 쉴 새 없는 고달픈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전 처음 맛보는 즐겁고 보람찬 나날이었다. 전태일의 수기를 찬찬히 읽어가노라면 그가 청옥 시절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기억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며 그 순간들을 두고두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기초 지식이 없어 영어와 수학 과목은 이해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다 재미있고 50분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우리 반에서도 나는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처지였지만 잠시나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말을 조금 재미있게 하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반 실장은 낮에는 철공소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모범 학생이었다. 부실장은 김예옥이라는 예쁘게 생긴 여학생으로 반에서는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나는 이 부실장이 좋았다. 피나게 열심히 공부에 공부를 더한 나는 노력에 보람이 있어 우리 반 실장이던 박천수가 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담임 선생님인 손 선생님께서 나에게 실장의 임무를 주셨다. 하루 일과가 마치 기계처럼 꽉 짜여서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없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면 같은 반 학생인 제철이네 집에 원섭이와 셋이 모여서 아령을 들고 엿기를 들고 앞산 비행장까지 마라톤 연습을 했다. 앞산까지 뛰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재봉일을 도와가면서 벽에 써붙여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다.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손끝이 다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계속하고 학교에 가면 그때가 하루 일과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다. 1학년 2학기에 접어들어서 한 달가량은 어떻게 허둥거렸는지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코피로 세수대야를 벌겋게 물들였다. 그렇게도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던 고등국민학교 대항체육대회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리는 날이 왔다. 너무 흥분한 나는 4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운동을 하고 부엌에서 설쳤다. 4대 운동장에 모인 우리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벼운 기대와 흥분에 가슴이 설렜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사진도 찍으며 내가 출전할 종목인 마라톤 경기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나는 가슴에도 선명하게 다이아몬드형의 청옥 마크를 달고 빤스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것을 입었다.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 삼총사인 철이, 원섭이, 나 셋에게 똑같은 모양의 빤스를 만들어 주시고 꼭 1등 하기를 당부하셨다. 원섭이 성격은 잔잔하고 입이 무거운 편이고 웬만한 일이면 절대로 입을 안 여는 아주 친구로서는 A급에 속하는 친구이다. 거기에 반해 제철이는 노래도 잘 부르며 그 홀쭉한 허리를 흔들면서 어색하지 않은 몸짓과 한참 유행하는 만보춤을 춘다고 여학생의 마우라를 빌려 쓰고 웃길 때는 정말 배가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성격이 명랑한 아이다. 나는 아마 제철이와 원섭이의 중간 성격이라면 그런대로 어울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를테면 노래는 못 부르는 편에다가 듣기는 좋아하고. 전태일의 추억은 끝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오랫동안 방황과 굶주림과 세상의 험난함을 거쳐온 어린 태일의 짓눌릴 대로 짓눌렸던 작은 가슴이 청옥에서 배움의 나날을 맞아 얼마나 싱싱하게 자랐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구두통을 메고 오가는 학생들을 곁눈질하며 거리를 서성일 때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내일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배움의 보람, 친구들과 어울림, 푸른 하늘 아래 가슴을 활짝 펴고 함께 소리치며 함께 뛰놀며 함께 폭발하는 억눌렸던 젊음들의 축전. 체육대회장에서 느꼈던 한이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9번째 서브까지 성공시키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합장엔 요란한 박수갈채와 승리의 개가가 퍼지고 나는 일약 오늘 이 게임에서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 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인데 참으로 작은 것인데 그는 조물주에게 감사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청옥에는 없었다. 황금도, 바캉스도,
지위도 권력도 없었다. 코피가 대야를 물들이는 고된 노동과 배움에 나날 뿐이었다. 그러나 전태일은 그것만으로 그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고된 나날 속에서 벗들과 어울리며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기쁨, 그 인간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여유를 참으로 오랜만에 가질 수 있었던 전태일의 청옥 시절. 청옥에서 그가 꿈꾼 것은 내일의 출세, 내일의 자가용차, 내일의 호화주택이었을까? 아니었다. 전태일은 이미 15살이었다.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가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면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그와 마찬가지로 숱한 그의 이웃들이 아직도 그늘과 그늘 사이에서 절망의 나날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간의 사랑이 그에게 가져다 준 기쁨은 곧 그로 인한 슬픔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그도 여전히 병들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런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은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아마도 최고의 기쁨을 맛본 순간이었을 청옥 시절 체육대회. 그 순간에도 오로지 기쁨에만 사로잡힐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학교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식당에서 다른 선수들과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면서 남녀 선수들과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문득 내가 아직도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나를 생각하였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끝까지 해서 지금도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오원의 동정을 받고 양심까지도 다 내어 보여야 하는 언제든지 미치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전태일이 그 지독한 가난과 서러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험난한 생활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사회개혁의 높은 꿈과 사명감 때문이었다. 꺾인 배움의 꿈. 언제부터인지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다. 소뼈다귀로 이루어진 건물. 농사꾼들은 뼈가 휘도록 일하고 술, 담배를 전략하고 아플 때도 약 한 첩 못 쓰면서도 심지어는 빚을 내고 소를 팔고 생명인 땅까지 팔면서도 기어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 했다. 우리는 안다.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쥐약 먹고 죽어간 어느 어머니의 슬픔과 원한을, 아들의 입학시험 합격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오히려 큰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숱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막힌 심정을, 어린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노처녀로 늙도록 생명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스러운 여공 생활을 해야 하는, 심지어는 몸까지 파는 누나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인간이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없는 가난과 질병, 중노동과 멸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평생을 통하여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건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소년, 소녀들이 학생복을 입고 거리를 오가는 같은 나이 또래들을 쳐다보는 그 쓸쓸한 눈망울에 담긴 패배감, 좌절, 자학, 절망.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남의 집 자식을 볼 때의 가슴 찢기는 괴로움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총옥에서의 꿈같은 학생 생활이 1년도 채 계속되지 못한 1963년 겨울 어느 날, 아버지는 태일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전적으로 재봉일만 돌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봉틀 한 대를 놓고 온 가족의 노동력을 총동원하여 삭제품 일을 해야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태일이네 형편으로는 애초에 태일이를 청옥에 입학시킨 것부터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자 제품 만드는 일이 바빠졌다. 어차피 태일이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시킨다는 것은 뻔히 불가능한 노릇이었고 아버지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다.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태일이가 집을 뛰쳐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태일이를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로 짓밟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네 나이 15살에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공부로 성공을 한단 말이냐. 어디 장관이나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공부 가지고 하는 줄 알아.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돈. 이 병신 새끼야. 20살, 30살이 넘어도 돈만 있으면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병신아. 지랄 용천 하지 말고 어서 못 나가. 그렇다. 지랄 용천. 태일이 형편의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분수를 모르는 주제 넘은 지랄 용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한 밑바닥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무겁고 냉혹한 사회 현실의 짐에 짓눌려 허덕이며 멀고 지루한 고난의 길을 지나와야 했던 그는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하여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듯 숨막힐 듯한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한 몸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생활, 고통받는 밑바닥 인생들과 서로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한 기차에 같이 무임승차한 거지 아이를 보고도 반갑기는커녕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야 했고 역벤치에서 초라한 시골 안악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 가짐으로써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했던 그러한 지난날의 생활 속에서 그는 도저히 그 어떤 희망도 보람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학교를 그만두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의 눈앞이 깜깜하였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뇌성번개가 세상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을 중단하기는 더욱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생활 속에서 배움을 빼버리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애가 타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나이 15살에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또 학업을 중단하면 나는 영영 배움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태일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아마도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꾸지람과 호통과 매질을 받아가면서도 학교에 나갔다. 집안일도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였다. 어머니는 남편보다 아들 쪽을 편들었다. 이런 일이 빌미가 되어 아버지는 그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포금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가정에는 또다시 고함, 구타, 울음의 고통스러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태일은 굴복하기 싫었다. 공부를 계속하려고 다시 집을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괴로운 결심이 싹 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또 무섭고 괴로운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 또 집을 나가자.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을 완전히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 학업을 중단하기는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태삼이도 데리고 올라가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작정했다. 아무도 없는 서울 바닥에서 동생까지 데리고 고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것을 따지며 망설이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절박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배움의 길이 끊길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깨는 듯이 짓눌렀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잠바 제품 몇 장을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어느 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태일은 동생 태삼의 손을 잡고 몰래 집을 나섰다. 어린 두 형제의 손에는 가방과 작은 이불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른용 모직 잠바 8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바쁜 걸음으로 사람이 뜸한 길을 택하여 명동 로터리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원대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내려 외관 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탔다. 대구역으로 나가서 바로 기차를 타면 아버지에게 붙잡힐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관에서 내린 태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아버지의 소나귀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몇 시간 동안 그는 다시 어머니 생각으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야 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께 제일 많은 괴로움을 당하실 것이고 객지에 나간 우리 두 형제의 염려로 많은 나날들을 눈물 속에 보내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그지없이 무겁고 막상 부모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혼자 서러워서 뜨거운 눈물이 줄기줄기 흘러내리고 나를 형이라고 믿고 따라오는 동생을 보니 한층 더 처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마음을 강하게 못 가지면 서울 가서 고학의 꿈은 깨어진다고 생각하니 동심에 젖지 말고 서울에서의 생활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두 형제는 밤 열차를 타고 다음날 새벽 서울 용산역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에서의 패배,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15살의 한 소년이 인간다운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또다시 영원한 밑바닥 인생으로 긁어매려드는 저 무서운 현실의 힘, 현실의 굴레에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힘은 너무나 컸고 전태일의 힘은 너무나 약하였다. 현실은 도전해오는 어린 전태일 형제를 맞이하여 가소롭다는 듯이 그들을 정말 간단하게, 정말 냉혹하게 밑바닥으로 또다시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자. 새벽 5시에 용산역에 내린 행제가 우선 부닥친 것은 심한 추위와 불안이었다. 그들은 역 앞 광장에 밀려나와 부산하게 손님을 끌고 있는 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따라 허름한 우동집으로 들어갔다. 한참 속이 시리고 떨리던 차에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나니 그 전날부터의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에 맥이 탁 빠지고 졸음이 쏟아져 연탄불 앞에 앉은 채로 정신없이 졸았다. 날이 밝자 그들은 우동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동대문 시장까지 갔다. 집에서 훔쳐내온 잠바를 팔아서 그 돈으로 우선 적당한 새빵을 넣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볼 심산이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팔 때에는 한 장의 도매로 1200원씩 하던 것을 8장에 5600원밖에 못 받았다. 한 장에 700원 꼴친 것이다. 5600원으로는 방을 얻을 수가 없었다. 궁리 끝에 사과 개짝 12개를 사서 두 형제가 그 속에서 발을 좀 오므리면 잘 수 있을 만하게 상자를 만들었다. 계집보다 좀 컸을까? 그리고 그것을 파우다 공원 뒤 낙원시장 손술에 보관소가 있는 담 옆에다 바싹 붙여놓았다. 형은 동생에게 그 상자를 지키고 있으라고 일러두고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서울 바닥을 헤매었다. 일거리는 없었다. 밤늦게 돌아온 행을 보고 온종일 담벼락에 붙어서서 추위에 떨었던 동생은 와락 울상을 지으면서 형, 오메가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이상해하고 아이들은 놀리는데 내일부터는 나도 형 따라 돌아다닐래 하고 눈물을 글썽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울적하였던 테일은 기어이 동생을 끌어안고 울음을 떠뜨리고 말았다. 그의 수기는 이 광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겨울이 짧은 해는 어둑어둑 해오고 차한 북풍이 어른 뒷밤을 갈기며 지나가고 뼈에까지 스며오는 외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는 동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동생도 내가 울자 기어이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 것이 아닙니까? 울다가 지친 형제는 아침에 만들어 두었던 잠자리용 상자 속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다. 낮에 피로가 몰려와 곧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테일은 개짝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잠이 깨어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야경꾼이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괴짝 상자 속에서 뜻밖에도 사람이 튀어나오자 약간 놀란 야경꾼은 곧 사태를 깨닫고 그제서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괴짝 속을 찬찬히 들여다본 후 테일에게 말을 걸었다. 임마, 왜 여기 있었다니? 집이 없어? 예, 집이 없어? 그럼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 너 시골서 올라왔니? 예, 대구서 왔어요. 왜 대구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 이 새끼 또몽한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아니에요. 동생과 같이 고아가러 왔어요. 그럼 이 애가 동생이란 말이지? 예, 정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과서도 학생복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길에서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내일 당장 다른 데로 가지고 가라. 꼭 쉬어야지. 잘못하다 자동차라도 치면 내 책임이란 말이야. 어느샌가 동생이 깨어나 이 대화를 엿들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른 데로 옮기라니 어디로 옮기란 말인가. 야경꾼이 가버리자 동생은 형에게 매달리며 집에 가자고 졸라댔다. 테일은 입으로는 동생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더군다나 잠자리라도 내일 당장 치우라고 하고 뚜렷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이대로 가다가 며칠 못 가서 떨어질 텐데 걱정과 막연한 불안감이 온 골을 다 점령하고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와 아버지의 엄하신 얼굴과 어머니의 처량하신 얼굴이 교차되면서 정말 이대로 조용히 목숨이 끊어졌으면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테일은 개짝을 손수레 보관소에 맡기고 태사미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가서 밀가루 수제비 한 그릇을 사 먹이고 남은 돈으로 구두통, 솔, 약 등 부속품 밀치를 샀다. 태사미에게는 신문팔이를 시킬 작정을 했다. 신문 나올 시간이 되기 전에는 동생을 데리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오후에 신문 나올 시간이 되면 헤어져서 동생은 신문을 팔고 형은 계속 구두 닦기를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개짝을 맡겨둔 보관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구두통을 메고 거리에 나선 테일은 구두를 닦자는 손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이미 자기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피해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농사 짓는데 내 밭이 있듯이 바다에도 내 어장이 있듯이 구두 닦기에도 구역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 손님이 많은 다방이라든가 도심지 고층 건물 근처의 구두 닦기 구역은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거래된다. 비록 나라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그것은 법보다도 더욱 가깝고 확실한 힘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다. 구두통 하나만을 들고 거리에 나선 테일은 가는 곳마다 이 구역 아이들로부터 발길질 당하고 큰 강솔 하나를 빼앗기기까지 했다. 겨우 30원을 벌었을 때 해가 졌다. 테일이 보관소로 달려서 돌아와 보니 태사미는 벌써 와서 형을 기다리며 떨고 있었다.
아까 형이 받아준 신문은 2장밖에 못 팔았다면서 다방에 들어가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구두 닦기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못 팔았으니 이따가 그 아이들이 다 돌아간 다음 팔러 가겠다고 했다. 그날 밤 테일은 동생이 팔다 남은 신문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미두파 백화점 근처 다방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팔았다. 형이 다방에 들어가면 동생은 다방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동생이 들어가면 형이 밖에서 기다리고 하면서 밤 11시가 다 되었을 무렵 형제는 남은 신문 넉 장을 마저 팔기 위하여 추운 밤거리를 뛰어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때마침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동생은 쏟아져 나오는 여행객을 보자 발걸음을 뛰지 않고 피곤과 추위에 지친 빛 이런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면서 형, 집에 가자. 엄마가 보고 싶고 어쩌정에 추워서 한잠도 못 자겠더라. 오늘 저녁에는 거기서 못 자게 하니 왜 할래? 이렇게 말하는 동생의 눈엔 눈물이 걸성이고 목소리는 한층 더 힘이 없었다. 동생의 힘없는 목소리는 남은 신문을 팔 의욕을 상실케 하고 물밀듯 밀려나오는 여행객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게 했다. 얼마를 정신을 놓고 쳐다보던 중 하늘엔 한 송이 두 송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매달려 기쁜 듯이 뛰어가는 동생 같은 아이를 볼 때 동생의 마음이 어땠으랴. 테일은 말없이 동생의 찬 손을 잡고 남대문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느샌지 눈은 온 하늘을 까맣게 뒤덮을 듯 어지럽게 쏟아지면서 추위와 피로에 지쳐 마음까지 얼어붙은 어린 형제를 삼킬 듯이 때리고 있었다. 테일은 동생을 또다시 사각계 쪽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대문 시장 자유곡장 뒤 구두방 골목 하숙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아침 태삼이는 또 형을 졸라대었다. 서울에 와서 하룻밤은 사각계짝 안에서 또 하룻밤은 구두 닦기, 나품팔이, 노동자, 실업자 등 넓은 천지에 잠잘 구석 하나가 없어서 합숙소로 몰려드는 온갖 밑바닥 인생들 틈소리에 끼어서 때냄새, 담냄새가 코를 찌르는 속에서 칼잠을 자고 이까지 옮은 어린 태삼이는 이제는 공부고 무엇이고 그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모진 결심을 하고 서울에 왔던 테리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사정하는 동생을 더 데리고 있다가는 병이나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나자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막연한 절망감만이 나의 작은 가슴을 압박해옵니다. 집에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절망감. 서울에 있자니 있을 방법이 없다. 집에 내려가자니 평생 공부는 다시 못한다. 그 뒤에 찾아올 어두운 나날 하루 종일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하면서 테일은 동생을 데리고 발길 닿는 대로 시내 중심지를 몇 바퀴 터덜터덜 걸어다녔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형을 따라다니던 동생은 다리가 아픈지 남대문 지하도 속의 중앙벽에 기대어 들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테일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홀쭉해진 것 같은 동생의 얼굴과 힘없는 눈매가 문으로 그를 향하여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하고 있는 것을 매저리게 느꼈다. 태삼이의 지친 얼굴 위로 지금쯤 집에서 두 형제를 잃고 비탄에 잠겼을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겹쳐졌다.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공부는 이제 평생 못한다. 아버지는 심하게 꾸중 또는 매질까지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면 깊게 패인 어머니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게 해줄 수 있고 어린 동생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테일은 깊고 깜깜한 절망 속에 몸부림치면서 마침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으로 형제는 대구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집 떠난 지 사흘, 전태일의 서울고학의 꿈은 이렇듯 싱겁게 패배하였던 것이다. 식모살이 떠난 어머니를 찾아 집에 돌아온 테일은 아버지의 매질에 시달렸다. 테일이 형제의 가출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는 우라가 치밀어서인지 폭음이 더욱 심해졌고 그러는 통에 제품일까지 제대로 안 되어
집안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다. 그뿐인가? 학교 친구들이 집으로 와서 학교 소식을 전할 때 또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같은 반 학생들을 만날 때 테일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괴로운 나날이었다. 학교에 일찍 오는 우리 반 여학생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패배감과 부끄러움에 얼른 집으로 오고 말았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포금을 하시고 방세를 못 준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동생은 방학책값 밀린 기성예비 때문에 학교에 안 가겠다고 아침부터 울면서 어머니의 지친 마음을 괴롭힐 땐 나는 하루가 또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웠다. 해가 바뀌고 늦겨울의 추위가 아직도 꽃샘 바람을 날리고 있을 무렵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테일이네는 대구시 내당동 맹학교 부근의 흙벽돌로 지은 토막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거의 술기운이 가실 새도 없이 포금을 하고 병약한 어머니 혼자서 6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맨손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며칠씩이고 불기가 끊어진 냉방에서 어린 자식들은 참새 새끼처럼 오돌오돌 떨면서 줄인 창자를 안고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만 기다렸다. 어머니는 차가운 진눈깨비를 온몸에 맞으면서 서문시장 근처의 헌옷 파는 노점 가게들 앞에 힘없는 발길로 헤매었다. 장사 미천 단돈 몇천 원이 없어 남의 물건을 팔아주고 1, 20원씩 삭을 받으면 하루에가 다 갈 무렵 손에 쥐어지는 것은 겨우 7, 80원의 때 묻은 지폐. 그것이 온종일 굶고 기다리는 6 식구의 허기를 달랠 미천의 전부였다. 그 피땀 어린 돈을 들고 지칠 대로 지쳐 썰렁한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세간살이를 엿장수에게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취해 있곤 했다. 야이 쌍년아, 애새끼들 데리고 썩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불을 싸질러서 몽땅 태워 죽여버린다. 죽일련. 니년이 안 벌어가지고 오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 이 문둥이 같은 년아 되져라. 무력한 가장들이 자기 아내에게 퍼붓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욕설을 테일의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퍼부으면서 때리고 차고하는 광경이 거의 매일 저녁 그들의 단칸방에서 벌어졌다. 1964년 2월 설날을 하루 앞둔 밤에 어머니는 어린 형제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였다. 테일아, 흥태야, 너희들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게다. 내가 있으면 너희들까지 배를 못 채우는구나. 나 하나가 없어지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도 도와주실 분들이다. 나는 식모살이를 가야겠다.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다시 만나자. 그 길밖에 없다. 이젠 시장에 가도 돈벌이도 안 되고 너희들 배고파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어디 가서 선불을 받으면 빨리 송금할 테니까 테일이는 동생을 잘 돌보고 아버지한테 매 안 맞게 조심하고 엄마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알겠나? 알았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흐느꼈다. 뒷날 전태일은 이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수기에 기록하고 있다.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설날 아침 남들이라면 다 즐겁고 좋을 그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은 살을 깎는 듯한 생이별을 하였다. 아침밥도 못 잡수시고 떠난 어머니, 식모살이가 무엇인가를 대충 짐작할 만큼 자라있었던 테일이는 숨죽여 통곡하고 있었다. 간밤에 취한 술기운으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다가 정오가 가까워서야 부스스 눈을 뜬 아버지는 아내가 떠나간 것을 알고 왜 진작 깨우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테일에게 마구 발길질을 했다. 테일은 이때 아버지의 발길에 걷어채이는 것이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고 회상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떠나가신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께서 또 매질을 하시니까 다른 날보다 몇 배나 더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때리는 것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일종의 반항심으로 더욱 아프게 맞는 것이 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테일이가 죽은 듯이 누워서 아무 소리 없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자 아버지는 더욱 부하가 치미는지 부엌 살림을 다 부수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부터 엿장수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가구들을 팔아먹기 시작하니 보름이 채 못 가서 남은 세간살이라곤 덮고 있는 이불 하나뿐이었다. 정월 대보름날 테일이는 작은 집에 가서 보름 오곡밥을 얻어먹으면서 틈을 보아 작은 아버지의 손목 시계를 훔쳐내어 그것을 팔아서 돈 600원을 장만하고 식모살이를 떠난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테일의 등에는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울면서 보채는 막내 동생 순덕이가 엎혀 있었다. 얼마 전 태삼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고학을 할 꿈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집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다. 다시 온 서울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섭도록 냉혹한 곳이었다. 수중의 돈 600원에서 차비를 제하고 몇 푼 남지 않았던 돈은 상경 하루 만에 다 떨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올라왔지만 망망한 서울 하늘 아래서 어디 가서 어머니를 찾을 것인가. 정월 대보름이면 아직 늦추위가 살을 에일 때다. 테일은 서울 온 첫날 하루 내내 순덕이를 등에 업고 이 음식점 저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혹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소문을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는 어머니를 찾는 것은 둘째 문제가 되고 우선 어린 여동생을 굶겨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가련한 남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전태일 체험담을 직접 보기로 하자. 동생을 길바닥에 버리다. 우리 두 남매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떨면서 어두워오는 서울거리를 무작정 걷고 또 걷고 등에 업힌 막내는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하루 종일 잔다. 나 역시 지칠 대로 지친 관계로 막내가 등에서 울 때는 정말 짜증이 났다. 따뜻한 곳을 찾아 남대문 과일도매상 옆의 땅콩 굽는 화로 옆에서 약간 훈훈한 불길을 쬐면서 밤을 새우고 난 후 새벽부터 시장 경비원에게 쫓겨 동생을 업고 남대문 극장 뒤 시계방 골목으로 나갔다. 낮에는 의류를 팔던 점포에서 이른 새벽엔 시골서 올라온 각종 화초를 도매하고 있었다. 오빠, 배고파, 응? 등에 엎여서 어깨를 흔드는 동생에게 무엇이건 얻어먹이기 위하여 나온 나는 그 화초들을 도매하는 옆에서 장사꾼들을 상대로 뜨끈한 팥죽을 파는 것을 보고 멍청이 서 있었다. 등에 엎인 동생은 오빠, 저 죽 좀 사줘, 응? 오빠! 꽃 파는 아주머니들이 동정의 말을 던지면서 동생과 나에게 팥죽을 사주고 점심 사 먹으라고 60원의 돈을 걷어주셨다. 나는 팥죽을 먹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목이 메어 팥죽이 넘어가질 않았다. 이제는 어머니를 찾는 것도 차후 문제고 하루하루 생활이 큰 문제였다. 궁리 끝에 60원을 없애지 않기 위하여 신문장사를 시작했다. 몇 달 전 홍태와 다니던 때와 무엇이 다르랴. 동생을 문 밖에 세워두고 다방에 들어가서 팔고 또 등에 업고 다니면서 파니 먼저보다 더욱 힘이 들고 캄캄한 절망감을 밀쳐내려고 애써 나오지 않는 신문이요를 연발해야 하는 나의 지치고 애통한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뛰어다녀야 한 장이라도 더 팔 수 있을 텐데 여동생을 데리고 있어서는 그것도 할 수 없었다. 신문 10부를 가지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다 팔고 그제서야 잠자리를 찾아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갔다. 10원짜리 밀가루 수제비를 한 그릇씩 먹은 후 오늘 밤도 땅콩 굽는 화로 옆에서 자기 위하여 과일시장에서 조금 추워온 짚을 땅바닥에 깔고 등은 화로에 기댄 채 동생은 아는 채로 긴긴 겨울밤을 세웠다. 다음날 역시 아침 일찍 경비원에게 쫓겨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동생을 업지 못해 걷게 하고 서울역 뒤 중앙시장으로 갔다. 그 근방에도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신문이 나올 시간 전까지는 점포마다 다니며 어머니의 소재를 수소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식당 앞에서 아줌마 말 좀 묻겠습니다. 요 2, 3일 전에 대구에서 식모로 온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딱 하기는 이러기를 수십집. 추운 나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동정심과 부끄러움. 큰 식당에서는 물어보기가 거북했다. 내가 동생을 업고 식당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다가 들어온 용건을 말하고 나면 이내 멸시와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이었다. 또 신문 팔 시간이 되어 신문을 받아다가 팔려고 하니까 동생이 등에 업힌 채 내리려고 하지를 않으면서 열이 많이 오르고 우는 것이었다. 오빠 머리가 아파. 어디 가서 잠 좀 자자. 자부르고 죽겠다. 이렇게 졸라댄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다는 동생을 데리고 신문을 받는 것이 무리임을 느끼고 나는 다른 신문파리에게 돈 10원을 밑지고 신문을 넘겨주고 내가 입고 있던 학생복 상의를 벗어서 순덕에게 입혀놓은 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린 것 같다. 남대문시장 약방에 가서 동생을 보이고 약을 지었다. 전 재산인 50원을 다 털어주고 약을 먹이고 춥지 않게 잘 들쳐 업은 후 동생을 따뜻한 곳에 눕히려고 지금의 뉴코리아 호텔 자리에 있던 신문파리 소년들의 합숙소인 밭들회로 어떤 신문 파는 아유의 소개로 갔다. 무허가 하숙집과 비슷한 곳인데 숙박비는 안 받고 식대는 한 끼 30원이었다. 단 타인은 잠을 잘 수 없으며 밭들회에 가입하고 신문을 파는 소년들만이 자는 곳이었다. 나는 우선 동생을 눕히고 이불을 많이 깔고 덮어주었다. 며칠 만에 편히 누워보는 동생은 이내 잠이 들었다. 나는 보증금도 없이 미도파 백화점의 담당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미도파 정문 일대를 나의 신문 파는 담당 구역으로 위임받았다. 동생을 그곳에 눕히고 나 혼자 신문을 팔게 되자 한결 마음이 놓이고 조금 희망이 생겼다. 며칠 동안이나 눈은 그칠 사이 없이 오고 다른 아이들보다 신문을 팔아본 경험이 적었던 나는 동생과 나의 식대를 못 벌어서 마침내 밭들회에서도 못 있게 되었다. 밭들회의 내 담당구역의 장에게 280원의 미수금을 남긴 채 찬바람이 부는 미끄러운 거리로 나왔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 두 남매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 끝에 동생을 불광동에 있는 미아보호소에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밧줄소에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직접 불광동으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거기서도 잘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동생과 같이 있다가 또 감기라도 걸리면 이제는 약 살 돈도 없고 같이 배를 골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보호소에 맡기려면 한운 수 없이 길거리에다 동생을 버리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쩌녁부터 굶은 동생을 업고 서대문 적십자병원 앞까지 갔다. 순덕아, 너 여기 있어? 오빠가 저기 가서 밥 얻어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응? 순덕이는 내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조금 이상한지 아무 말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빨리 돌아와 오빠, 응?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 얼굴에서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이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서대문 내거리 적십자병원 앞 남쪽 양지바른 담벽에 어린 동생을 세워두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오는 나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 표현해야 알 수 있을까? 가슴은 서러움으로 꽉 차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넘어갈 텐데 추위에 떨면서 이 못난 오빠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 동생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적신다. 조금 멀리 광화문 내거리가 보일 만큼 왔을 무렵 나는 그만 뒤로 돌아서서 왔던 길을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순덕아,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하고 제발 그 자리에 있어다오. 제발. 나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을 토하면서 병원이 보이는 데까지 달려왔다. 보니 동생이 서 있던 곳 근처에 웬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몇 미터 안 남았지만 피를 말리는 것 같은 불안감과 죄책감에 헐떡이던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동생의 모습. 고사리 같은 두 손은 얼어서 빨개지고 내가 나타나는 순간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나에게 달려들었던가. 모여섰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 눈초리가 싫어서 나는 순식간에 우는 동생을 등에 업고 달려오던 길을 도로 뛰어갔다. 울면서 달래면서 남대문 시장까지 갔다. 이 어린 동생을 버릴 수도 없고 같이 있으면 둘 다 죽겠고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동생만은 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남매 간의 정을 끊어서라도 동생을 어디 부잣집에라도 줘야 한다고 나를 힐책한다. 11시가 넘어서 시청 사회과로 찾아간 나는 사회과 직원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동생을 당분간 맡아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 아스토리아 호텔 옆에 있는 사회과 분실로 가서 여기서 보냈다고 하고 사정해봐 라고 하면서 약도를 그려주었다. 거기에 가도 또 안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나는 그곳을 곧바로 찾아가지 않고 우선 평화시장 쪽으로 가보았다. 혹시나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를 걸고 평화시장을 다 돌아보았지만 헛수고만 한 나는 내일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회과 분실에다 동생을 떠맡길 결심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용두동으로 갔다.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동생을 그런 곳에 맡겨야 한다고 결심한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볼 목적으로 동생과 함께 옛날 우리 집과 가장 친하였던 정아저씨 집을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하룻밤을 따뜻한 방에서 잘 때면 얼굴을 들 수 없는 패배감과 자존심이 나를 혹독하게 증오한다. 오늘은 아침부터 졸라대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퇴계로의 아스토리아 호텔 옆 시청 사회과 분실로 찾아갔다. 나의 딱한 사정을 대충 들은 직원은 하루라도 빨리 찾아올 걸 그랬다고 하면서 오후 4시에 미아 보호소로 가는 시청차가 있으니 그때 다시 오라고 하였다. 나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동생을 데리고 평화시장 근처의 대학천시장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동생의 배를 채워줄 생각으로 내가 입고 있던 학생복 상의를 팔기로 한 것이다. 사정 끝에 30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돌아설 때는 너무나 서글퍼서 울음도 말라버렸다. 조금 있으면 나의 곁을 떠나갈 동생에게 오래간만에 30원짜리 백반 한 상을 사먹이고 바삐 걸어서 회원동으로 갔다. 사회과 분실 의자에 앉아 시청차를 기다리면서 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순덕아, 오빠는 저녁 늦어서 돌아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라. 이따가 차가 오면 울지 말고 가야 한다. 응?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잠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대. 나는 엄마를 더 찾아보고 갈게. 응? 시청 앰뷸런스가 왔다. 길거리에서 잡혀온 2명의 다른 고아와 함께 차를 타고 시청까지 온 나는 차가 시청 주차장에서 멎자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내리는 것을 보고도 울지 않던 동생.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동생을 차에 둔 채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발길 닿는 대로 걸어서 남대문 시장까지 갔다.
막상 단신이 되고 보니 어딘가 더욱 허전하고 밑도리가 없는 관계로 추위가 온 전신을 파고들었다. 추위와 절망 속에서 하룻밤을 밝힌 나는 대도백화점 안의 어느 담배가게 아주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헌옷까지라도 사입게 동정을 구했다.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갈 용기를 얻은 나는 헌 학생복 상의를 70원에 사입고 구두통을 100원에 사고 그리고도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을 사 먹을 여유가 있었다. 단신이 된 나는 20원짜리 싸구려 하숙집에서 잠을 잘 때면 나를 울면서 기다릴 동생 생각으로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쳤다. 직업은 있다. 학력이 낮았던 전태일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러야 축당할지 얼핏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에게 한 인간으로 설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 저 완강한 타인의 정체, 그를 끝끝내 거부하는 저 부유한 자, 강한 자가 지배하는 질서, 그것을 두고두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끝끝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그것을 부를 이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부한 환경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제 우리는 일단 그가 지은 이름을 따르기로 하자. 16살 나이에 이미 전태일은 서울이라는 부유한 환경이 그와 그의 여동생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냉혹한 현실은 남매 간의 정도 갈라누었다. 그는 어린 동생을 버렸다. 버리면서 피를 말리는 듯한 불안감과 죄책감에 떨었다. 그러나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저 저주받은 현실과 자신의 버려진 목숨을 끌어안고 피투성이의 고뇌로 지새웠던가. 이제는 인륜마저도 잃어버린 죄인,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집을 뛰쳐나왔고 어머니를 괴롭혔으며 작은 아버지의 시계를 훔쳤고 차마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린 동생을 차디찬 서울의 길바닥에 내던져버린, 그러고도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려고 남의 동정을 구하여 구걸을 하는 그 자신의 저주받은 목숨,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했다. 그러나 전태일은 이를 악물었다. 이 저주받은 현실 앞에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를 거부하는 부한 환경에 무게를 눌려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만 약해지려는 마음을 엄습해오는 패배감과 깜깜한 절망감을 밀쳐내리고 나오지 않는 신문이요를 연발하는 16살 소년의 도깨비 같은 몰골. 그것은 자신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얽어매고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뺏어가려는 저 비정한 사회 현실의 힘에 도전하는,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서 맞서 싸우는, 온몸으로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싸워 찾으려는 한 약하디 약한 밑바닥 인간의 처절한 투쟁의 모습이었다. 결코 지지 않으려고 결단코 지지 않으려고 전태일은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또 싸워야 했다. 이대로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버리기에는 그의 지나온 쓰라린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제 손으로 차디찬 길바닥에 버린 순덕이를 다시 찾아와야 했고 식모살이 나간 어머니를 만나야 했으며 대구에서 마지막 본후로 소식을 알 길 없는 태삼이와 순옥이를 데려와서 그들과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보살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미치는 생명에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던 총옥 시절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야만 했다. 오직 그것만이 지금껏 살아온 쓰라린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고 악착같이 자신을 거부해온 부한 환경에 대하여 자기 쪽에서 되돌려 주어야 할 정당한 대답이었다. 전태일은 구두통을 메고 거리를 나섰다. 어서서한 찬바람이 깃전을 때리고 지나갈 때 그는 오히려 속이 후련한 것을 느꼈다. 모든 괴로운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그는 더욱 열심히 이제는 자신의 천직처럼 되어버린 구두닦기 일에 매달렸다. 구두닦기만으로 모자라면 저녁에는 신문팔이, 한밤중에는 담배꽁초 줍기, 여름이면 아이스케이크 장사, 비오는 날이면 우산 장사, 때로는 손수레 뒷미리,
그것이 그의 16살이었다. 뒷밀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그가 남긴 기록이 있다. 힘없는 다리, 머리는 지친 육체를 끌고 때에 저런 노점 구루마의 포장을 들친다. 후벌을 불어버리며 날아갈 것 같은 보리밥에 카베츠를 집어넣고 썬맛밖에 없는 불그레한 고추장 한 숟갈을 넣고 비벼먹는 것이다. 계속 떠넣는다. 허기진 배는 입안에서 쉽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머리에서 땀이 나고 땀이 얼굴을 적신다. 소매자락으로 쏙 닦아버리면 소 지나갈 자리가 난다. 한 끼에 15원짜리 비빔밥이다. 이것을 먹기 위하여 허기진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찬 이슬을 맞고 난장을 꾸리고 나면 아침 5시 잠이 깨어 자연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추워서 서울역 뒤에 야채시장 시멘타 바닥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자고 나면 또 하루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직업은 있다. 뒷밀이. 이것이 직업이다. 리어카 뒷밀이. 서울역 뒤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리어카를 밀고 가면 30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 16의 최고에 뒷여름 새벽비를 맞으며 추우려면 춥질 않다. 동대문까지 오면 덥다. 때에 저런 러닝셔츠는 몸의 열기 때문에 김이 무럭무럭 난다. 막 떠오르는 태양을 받아 땀 냄새와 몸의 때 냄새가 자신의 미간조차 찌푸리게 한다. 누렇다 못해 붉게 보이는 이빨은 구역질이 난다. 신발은 한 짝이 다른 운동화다. 신발집에서 버린 것을 주워서 맞춰 신기 때문에 짝이 맞질 않는다. 아니, 맞을 필요가 없다. 밑바닥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뿐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지요. 주인 있는 개보다 천한 인간입니다. 이런 식의 생활이 1년 넘도록 계속되었는데 그는 매우 꿋꿋하게 견뎌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뒷날 그는 이 당시를 회상한 수기에서 이때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쓴바 있다. 그 전에 덕수궁에서 구두를 닦고 저녁에는 신문을 팔고 밤 1시, 2시에는 야경꾼을 피해 다니며 조선호텔 앞에서 미도파 백화점 앞과 국립극장 앞 명동 뒷골목을 쓸며 담배꽁초를 주워 모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잠은 덕수궁에 대한 문, 지금은 수회실에서 가만히를 덮고 잘 때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구만. 밤 깊을 때 아마도 11시가 좀 지나 종종 걸음으로 서울역 근처의 지하도로 지나갈 때면 우리는 밤이슬에 피하여 지하도 벽에 기대 앉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야인 얼굴에서 비탄으로 깊게 팬 그들의 주름살에서 시르에 잠겨 빛을 잃은 지 오래된 그들의 힘없는 눈매 속에서 자신들의 인간성을 잃고 만들고 있는 무한 환경에 대한 깊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는 것일까? 16의 전투일이 한대잠을 자며 거리의 천사로 닥치는 대로 온갖 노동을 해가고 있던 1년 동안 부딪힌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감정에는 약한 편이라던 그가 이때 와서 그 고된 생활 속에서 굳이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왜였을까? 이러한 물음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다시 그가 남긴 수기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 과거를 생각해봐라. 국립극장 앞 어느 당구장에서 어떤 여자가 하던 말을 생각해봐라. 비가 오는 날이었지. 그의 억센비를 맞으며 하나라도 더 팔려고 우산 하는 소리에 한 걸음에 3층까지 뛰어 올라갔었지. 우산 하나 얼마니? 예, 35원입니다. 왜 35원이야? 30원 주고 샀는데. 아니요, 35원이면 본전밖에 안 됩니다. 미치기는 뭐가 미쳐? 얘들은 왜 꼭 죽는 소리야? 기분 잡치게. 아니, 이거 헌 우산 아니야? 자료가 이게 뭐야? 곰팡이가 쓸고 이거 헌 것이로구나? 아,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건 분명히 제가 이제 금방 받아온 거예요. 변명은 말아. 너희들은 그런 지저분한 변명을 하니까 밤낮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거지 같은 자식아.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예요. 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도도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내내 도도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은 지가 어제 저녁 같구나. 전태일은 그가 밤낮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그가 나쁜 놈이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경멸하는 부한 환경 속의 사람들에 대하여 대들고 있다. 왜 그것이 내 탓이냐?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따로 있고 도도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인간적으로 짓밟는 도도한 인간들을 향하여 내내 도도하라고 퍼붓고 있는 것이다. 내내 도도하라. 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내 그렇게 도도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뜻이 아닐까? 전태일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이미 자신의 거부하는 부한 환경의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현실과 싸워 이기려는 분명한 의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남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사다. 그 현실의 가장 깊은 질곡 한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심장으로 느끼고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말로 교과서의 해설이나 권위자의 암시를 통하여 왜곡한 일이 없는 현실의 벌거벗은 모습을 생생히 본 사람이야말로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인간성을 가장 열렬하게 지킬 수 있다. 만약 전태일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그의 절절한 투쟁도 그의 눈부신 죽음도 없었을 것이며 그가 죽은 지 숱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우리가 다시 그를 추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전태일 평전 재회. 전태일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와 형과 순덕이가 서울로 떠나버린 후 대구의 아버지 순옥이와 함께 남아있던 태삼이는 얼마 후 아버지의 매질을 견디지 못하여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행선지는 물론 형이 있는 서울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서울역 근처에서 거지 아이들과 어울려 남대문 시장 일대로 밥을 빌어먹으며 다녔다. 하루는 태일이 남대문 시장 어느 과일점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태삼이가 다른 두 거지 아이들과 함께 깡통을 차고 그 앞을 지나갔다. 대구에서 헤어졌던 두 형제는 이렇게 서울 바닥에서 다시 만났다. 순간 나는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말이 나오질 않았다. 흥태야? 야, 흥태야! 가까스로 이렇게 소리치자 훌긴 나를 쳐다본 동생은 형! 흥태야! 둘이 부둥켜 안고 마음껏 울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는 그 순간은 아버지의 학대와 주위의 환경이 주는 모든 슬픈 여건 때문에 서름에 서름을 더해갔다. 다시 만난 형제는 나란히 구두통을 메고 서울 거리를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옛 친구인 상유리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한번 다녀갔는데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며 언제고 다시 들르게 될 것 같으니 그때 너희들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그 후 형제는 상유리 어머니 소개로 남산동 50번지의 무허가 숙집에서 심부름을 해주며 몸을 붙이고 살았다. 남산동 50번지는 남산 중터, 지금의 케이블카 자리 밑에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서 태일이 형제는 산 아래턱까지 내려가 물지개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했다. 그 밖에도 온갖 잔심부름을 해주며 숱하게 매도 맞았다. 태삼이는 아직 구두 닦기 일이 서툴러서 형이 구두 닦으러 나간 사이에는 그 심부름들을 자연히 혼자서 도맡아 하다시피 하였다. 돈을 벌자고 서울길에 올랐던 태일의 어머니는 막상 대구역에 도착하고 보니 마음이 10번도 더 변하였다.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쯤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고 있을 어린 것들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여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되돌아 집으로 달려가 그것들을 붙들고 실컷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6 식구가 내당동 흙집 단칸방에서 고스란히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할 판이었다. 나날이 끼니 걱정도 걱정이려니와 그보다도 당장 살을 내는 추위에 뗄감 하나 없이 냉방에서 갈라진 벽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오돌오돌 떠는 어린 자식들의 전경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태일이와 태삼이가 공장 근처에 가서 주워온 숯을 방 안에 피웠다가 가스 중독이 되어 어린 것 넷이 몰죽음을 당할 뻔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열차가 대구역을 떠나서 시내를 벗어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졌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곧 미칠 것만 같았다. 남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니 담배라도 피우면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착간에 떨어진 무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을 찌그러진 담배꽁초 하나를 주었다. 변소에 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난생 처음으로 그 담배꽁초 하나를 다 피웠다. 며칠을 굶은 데다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터라 그 담배 한 대에 의식을 잃었다. 이때부터 태일의 어머니는 답답할 때면 담배를 피워무는 버릇이 생겼다. 서울에 도착한 어머니는 직업 소개서를 통하여 동대문 천일백화점 근처에 도원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주방식모로 들어갔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당장 어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며 숨죽여 울었다. 또다시 정신이 몽롱해지고 미칠 것만 같았다. 이런 상태로 닷새를 지내고 나니 닷새째 되는 날 변소에 갔다가 대량으로 하혈을 하고 그대로 졸도해버렸다. 소개해준 사람이 우선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약 1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 치료비를 갚으려면 주방식모로 6개월 동안을 월급 없이 일을 해주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도원 주인에게 하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돌보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어 매일같이 하혈을 하고 나중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렀다. 마침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는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어느 날 봄 김칫거리를 파는 때였다. 태일이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상률이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 모자 상봉의 모습을 전태일은 뒷날 이렇게 묘사하였다. 문 밖에 서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과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나오시는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볼세라 재빨리 행주치마로 눈물을 닦으시는 몇 달 전보다 퍽이나 많이 늙어 보이는 어머니. 어머니와 아들은 처음 한동안은 멍하니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버리고 왔던 자식을 대면하는 어머니나 어린 여동생을 길바닥에 내버리고 그 어머니를 대면하는 아들이나 서로 죄스러운 심정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니는 도원에서 쫓겨났다. 같이 일하던 처녀들이 인정상 한 달 월급은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인에게 집단적으로 대든 덕분에 어머니는 주인한테
돈 1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도원에서 나온 어머니는 우선 상률이네 집으로 갔다. 가는 동안 차 안에서 하혈을 하여 양쪽 바지가랑이에 핏덩이가 엉겨붙어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상률이네 집에 당도하자마자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가서 혈관 주사를 몇 대 맞았다. 그 뒤 한동안 심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몸조리를 하고 나니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돈 10,000원을 며칠 사이에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즈음 남산동 하숙집에 기숙하고 있던 태일은 하숙집을 나와 상률이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돈을 벌려고 나다니다 보니 주인집 심부름을 바깥만치 해줄 수가 없어서 더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상률이네 집에 와서 처음 얼마 동안은 몸도 아프고 하여 단칸방에서 상률의 부모와 함께 지냈지만 건강이 좀 회복되면서부터는 그 좁은 방에 끼어들어 자기가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어머니와 태일은 마루밑창에 기어들어가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상률의 부모의 눈에 띄면 하도 방으로 올라와 자라고 권하는 통에 어머니와 태일은 밤 깊어서야 집에 들어가 인기척을 내지 않고 살금살금 마루 밑으로 기어들곤 하였다. 날씨가 추운 밤이며 어머니는 치마를 벗어 잠자는 아들을 덮어주고 아들은 상의를 벗어 어머니를 덮어주고 그렇게 잠을 잤다. 건강이 웬만큼 회복되자 어머니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상률이네 집에 오래 있기도 미안했거니와 남산동 하숙집에서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아직도 어린 태삼이가 그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허덕허덕하면서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잠시도 게을리 앉아서 놀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어머니는 머리채를 잘라 팔아서 돈 몇백 원을 장만하여 서울역 뒤 중앙시장에 채소전 있는 곳으로 갔다. 어머니는 밤중에 배추, 무 등 야채를 실은 화물차가 짐을 부려놓은 뒤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거지를 주워서 파는 일을 하였다. 이 일에 달라붙은 아낙네들이 숱하게 많았다. 개중에는 우거지를 줍는 척하면서 화물차에 있는 배추나 물을 훔쳐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시장 경비원들은 우거지를 줍는 아낙네들을 보기만 하면 몽둥이로 쿡쿡 찌르며 쫓아내려고 들었다. 어머니는 이러한 북새통에 끼어들어 우거지를 한 입, 두 입씩 주어서 내다 파는 일을 하였다. 처음 한동안은 잠자리가 막연하였다. 어머니는 중앙시장 한 구석진 곳에 모여서 가마니를 깔아놓고 자는 거지 아이들을 사귀게 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정 많은 아줌마라고 어머니에게 정을 붙여 안 계시면 찾고 맛있는 반찬을 동냥해 온 것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나눠드리곤 하였다. 그동안의 태일은 제 나름대로 돈을 벌러 다니다가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오곤 하였는데 만나기만 하면 의뢰꽃 첫마디가 엄마 배고프지? 하는 것이 인사였다. 엄마 입술 부르튼 걸 보니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지? 하면서 하루에 수제비 3그릇씩은 꼭 잡수셔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돈이 좀 생긴 듯한 날은 시꺼먼 수수떡을 사가지고 와서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둘러보고 난 후에 불쑥 내미는 일도 있었다. 한 번은 태일이 눈두덩이 퉁퉁 부어오르고 시퍼렇게 멍이 든 모습으로 중앙시장에 나타났는데 연유를 물어보니 계단에서 넘어졌더구만 대답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문을 팔다가 구역 아이들에게 붙잡혀 몸매를 맞았던 상처가 남은 것이었다.
봄부터 여름이 다 갈 때까지 어머니와 아들은 이런 식으로 때때로 만나면서 각기 힘닿는 한 열심히 일했다. 머리채를 잘랐던 어머니는 흉한 머리를 감추기 위하여 한여름 내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일했다. 테일은 이른 새벽에는 여간을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닦고 낮이면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등에서 시다나 미싱보조로 노동을 하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발러 다녔다. 그해 가을, 모자는 서로 번 돈을 보태어 2,500원짜리 헌 천막 하나를 샀다. 그 당시 남산 중턱에는 골격만 세워놓고 공사가 중단된 큰 아파트형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뼈대에다가 집 없는 사람들이 합판으로 각각 칸막이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빈터라고는 옥상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테일은 옥상에다 천막을 쳤다. 밤이 되니 관리인이란 사람이 올라와서 철거하라고 하여 그날 밤만 사정사정하여 세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자는 또다시 헤어져 돈을 조금 더 모아서 판잣집을 새내기로 하였다. 김장철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남산동 50번지에 한 판잣집을 사글세로 얻었고 오랜만에 어머니, 테일, 태삼, 세 모자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일이 밀가루 수제비를 사 먹으러 중부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순옥이를 만났다. 처음에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고 다음으로 테일이와 순덕이가 올라왔고 그 다음 태삼이가 올라온 뒤에 대구에 남았던 아버지와 순옥이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아버지는 중부시장에서 재단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순옥과 아버지도 테일이랑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돈을 더 벌어서 판잣집 한 채라도 살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버텼지만 아버지가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면서 하도 간곡하게 함께 살자고 하는 바람에 그리 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천호동 보육원에 맡겨둔 순덕이를 데려오는 일이었다. 원래 테일은 순덕이를 시청차에 실어보낸 후 얼마 지나 시청 사회과에 순덕이의 행방을 알아본 결과 천호동 보육원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 판돈으로 원생들 과자를 사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되자 그는 보육원으로 순덕이를 만나러 갔다. 만나보니 순덕이는 이미 바보가 다 되어 있었다. 오빠를 보고도 쫓아오지도 않았고 훌쩍훌쩍 울기만 하였다. 테일은 원장 선생에게 울면서 사장 얘기를 하고 돈을 벌어서 순덕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애원하고 돌아서 나왔다. 새빵을 얻은 지 2달쯤 지난 후에 테일은 천호동 보육원에 가서 순덕이를 데리고 왔다. 집에 데려다 놓으니 바보처럼 멀뚱하니 앉아있기만 하고 어머니를 보고도 반가워할 줄도 몰랐다. 처음 한동안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있곤 하였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선생님께 야단 맞는다고 말했다.